네, 안녕하세요. 오늘 5G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발표할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세션 3개를 다 영어로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말로 하는 세션이니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실제 재봉에서 볼 수 있다시피 5G 서비스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젠다를 보시는 것처럼 5G 서비스를 도입할 때 결국 데이터 센터가 조금은 변화해야 된다라는 논조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2가지 꼭지로 실제 SDN 기반 분산 데이터 센터로 가야 된다. 또 가상화 기반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다 이렇게 변화한 데이터 센터를 하는 운영,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세션을 준비를 했고 그 어젠다에 따라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5G 서비스를 한국은 제일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런칭을 했죠. 근데 5G 서비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모바일 핸드셋입니다. 모바일 핸드셋 기존에 있는 4G LTE 서비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큰 데이터를 전송받고 사용을 하는 거, 그게 이제 5G 서비스라고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도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5G 서비스를 가면 그거 말고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신문 기사에서도 내고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저희가 평창 올림픽 할 때 통신 사업자에서 AR, VR 이런 것도 서비스로 해서 지금 데모나 이런 걸로 해갖고선 기존의 프로토타입처럼 만들어가지고 5G 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드렸고,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농장이나 스마트 팜 관련한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 5G 서비스에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늘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은 EMBB, URL LLC, 그다음 MMTC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가지 카테고리로 서비스를 나눕니다. 그 서비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EMBB라는 거는 데이터 밴드위스를 늘려서 하이스루풋을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 첫 번째,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핸드셋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두 번째, URLC 같은 경우는 내가 AR, VR 같은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레이턴시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지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트워크 자체가 로우 레이턴시, 초지연을 지원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변화를 해야 되고, 그게 데이터 센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IoT를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센서들을 핸들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기기들이 많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은 하이 덴시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서비스들을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그걸 카테고라이즈 한 거를 네트워크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대치를 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남는 거는 3가지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 스루풋, 그다음 로우 레이턴시, 그다음 하이 덴시티. 이걸 네트워크, 즉 이제 전송망에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가져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실제로 저희가 5G 전에 그냥 4G에서 하던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냥 중앙국사 2개,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국사를 이원화를 하니까 중앙국사 2군데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또 거기서 모든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사용자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제 중앙국사에만 두지 않고 지역국사 또는 그거보다 더 멀리 원격 국사에 가까워지는 파레지 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고 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5G 서비스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저희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와 전송망에 이제 국사들이 거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놓고 봤을 때 그 맨 처음에 중앙 국사 그다음 엣지가 될 수 있는 지역 국사 그다음 팔 엣지가 될 수 있는 원격 국사로 봤을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걸 조금은 매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쉬운 거 5G 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핸드셋을 생각을 했을 때는 모바일 코어를 사용을 할 때도 항상 여기서 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5G 서비스는 CP랑 UP를 분리를 하고 UPF를 지역 국사에다 데려다 놔야 된다. 그래야 조금 더 서비스가 빨리 지연 서비스 없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하는 하는 게 레이턴시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그 밴드위스가 늘어날 텐데 그 늘어난 밴드위스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 센터의 중앙 국사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서울로 다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면 그만큼 파이프라인 중간에 있는 전송망의 백홀 자체도 밴드위스가 증가를 해야겠죠. 그럼 밴드위스가 증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기 있는 라우터들도 증설이 일어나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할 테니까 그거를 지역 국사로 내리고 지역 데이터 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레이턴시와 백홀 전송에 대한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대신 제가 데이터 센터를 예전에는 내가 지역 국사에 안 내려보내고 그냥 중앙 국사 두 군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 두 군데에서만 내가 운영 관리를 하고 거기만 빌드를 하면 되니까 실제로 밑에 있는 지역 국사나 원격 국사 조그만 데다가 이런 미니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 자체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는 조금 더 감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신 예전에 이제 4G에서 쓰던 서비스들이라든가 그 전에 있던 어플라이언스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시스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플라이언스 타입이 되었다 보니까는 실제로 버든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상화 실제 VM 머신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올리게 되면 내가 서버와 같은 조그마한 이제 하드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조그마한 미니 데이터 센터를 이 원격 국사 쪽에다가 이 원격 국사에다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원격 국사에 있는 C랜이 갈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제 파레츠라고 많이들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내가 미니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함으로써 구축에 대한 부분을 가상화해서 조금 더 미니마이즈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내가 IoT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 서비스를 제가 예를 들어 이 UPF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역국사 또는 파레츠에다가 내리고 나서 그곳에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서버들 이런 미니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구축을 하고 나서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그 데이터 센터는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IoT의 그 서비스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올리는 부분, 그래서 IoT 서비스까지도 같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데이터 센터를 어느 포지션에 어디에 놓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져갈 거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용자에게 주는 레이턴시와 백홀에 들어가는 그 전송의 비용 절감을 서로 이제 트레이드가 오프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5G 서비스를 할 때 데이터 센터를 크게 세 가지 로케이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맨 처음에 있었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플라이스 형태로 갖고 있었던 중앙국사에 있는 센트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역 예를 들어서 8개, 10개 1차 지역 국사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리저널 데이터 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지역 국사들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파레지 또는 엣지라고 하는 소규모 지역국사. 저희가 이걸 소규모 지역국사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한 100개에서 1000개의 로케이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유저에 가까운 부분 그리고 라디오에 가깝게 가는 부분이 이제 소규모 지역국사의 파레치 또는 엣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두 개의 로케이션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지역에다가 나누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될 텐데, 대신 이 나누어진 지역국사가 지역국사 1차 지역국사에 들어가는 첫 번째 레이어에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 UPF들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들이 들어가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이제 그 서비스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8개의 지역국사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지만 그들 간에 이제 그 가상화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이동하는 이동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 정책이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에 분산이 됐지만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게 VM이 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그걸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일관되게 구성이 되고 같은 룩앤필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SDN 기반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5G 서비스를 위해서 분산을 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빌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SDN 기반 분산 텔코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을 구축을 해라. 그래서 중앙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일관적인 정책 관리를 할 수 있고 여러 로케이션이지만 내가 VM을 충분히 이동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예전처럼 피지컬의 시스템 형태가 아니라 내가 서버에 올라가는 VM 형태로 바뀌어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가상화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되고, 가상화 플랫폼으로 인데 VM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피지컬 올라가는 그 서버하고 그 위에 있는 뭐 스위치들이나 이런 거 데이터 센터 패브릭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VM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상화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고 자동화하고 실제로 생성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여러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상화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데이터 센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중에서 SDN 기반의 분산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SDN 기반 분산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저희가 시스코가 예전부터 이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ACI라고 하는 프로덕트입니다. ACI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스위치들, 넥서스를 위시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위치들 위에 APIC이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실제로 정책이라든가 실제로 들어가는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프로비저닝하는 부분들을 컨트롤러 타입으로 묶어놓은 것이 저희가 APIC 컨트롤러, APIC이라고 얘기를 하고 ACI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ACI라는 거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하드웨어인 스위치, 거기에 정책을 넣어주는 컨트롤러인 APIC 컨트롤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트레디셔널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투 레이어로 구성을 많이 하죠. 스파인, 그 스위치, 그다음 리프 스위치, 이렇게 두 티어로 구성을 하는데 이거 전체를 APIC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스파인하고 리프 자체가 하나의 패브릭, 실제로 스위치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패브릭처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 ACI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파인 리프를 하나의 로케이션에다 두고 AP 클러스터도 같은 로케이션에 두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데이터 센터를 분산하고 여러 데이터 센터 로케이션에다가 각각 패브릭을 구축을 하고 그들 간에 연동해가지고 정책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를 패브릭을 확장하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차차 ACI가 성숙하면서 실제로 옵션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서 나온 부분이 이제 가장 기초적이었던 게 ACI 멀티파드 멀티사이트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멀리 지역국사에 내가 그 컨트롤러를 안에 중앙국사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리모트 리프라든가 아니면 서버를 그대로 내가 스위치를 더 투자하지 않고 서버를 활용을 해서 패브릭을 구축할 수 있는 버추얼 파드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실제로 AWS라든가 아주어랑 저희 온프레미스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 에이픽으로 같은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패브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고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에 ACI를 위해서 패브릭을 확장을 해서 여러 데이터 센터를 관리해서 좋아지는 거는 실제로 전체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지역으로 로케이션이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 자동화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들 간의 VM, 버추얼 머신 자체를 내가 어느 지역 로케이션으로 그 서비스의 스케일에 따라서 바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VM의 이동성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피지컬이 아니라 VM으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피지컬만 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져요. 내가 VM 1번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1번에서 2번으로 옮기고 나서 거기서부터 트래픽이 출발을 한다고 하면 그 VM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데이터 센터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나가는지 결국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가시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DN이 필요하고 그래서 ACI 패브릭으로 사용을 해서 확장을 하시는 게 좀 더 5G에 이제 가상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오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정도의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게 ACI의 멀티 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옵션인데요. 맨 처음에 ACI 패브릭을 확장을 할 때는 APIC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컨트롤러 하나를 여러 로케이션에서 동일한 하나만 사용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옵션을 맨 처음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중앙에 한 팀에서 전부 모든 관리를 하고 모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내가 운영팀이 쪼개져 있고 운영팀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빌드되어 있는 그 전송하고 연동되는 부분이랑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지역국사 1, 2, 3, 4, 5번 예를 들어 대전, 광주, 그다음 뭐 부산에서 각각 AP 클러스터를 가지고 본인들의 그 ACI 패브릭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감시자가 없게 되는 거죠. 감시자가 없게 되면 서로 정책이 조금 꼬일 수도 있고 서로 정책이 이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장 마스터 뷰에서 보면서 어느 정도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는 템플릿을 내려주고 관리를 해주고 실제로 내가 그러면 데이터 센터 1번에서 2번 대전에서 광주 또는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트래픽과 패턴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정도의 뷰를 보여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관장해주는 그런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ACI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고 이렇게 각자 ACI를 이용을 한 패브릭을 구축해 두는 데이터 센터를 전체를 합쳐서 보는 거를 저희가 ACI 멀티 사이트라고 하는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퍼블릭 클라우드, AWS라든가 애주어하고 연결될 때도 이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이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의 하나의 사이트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만든 정책을 내가 실제로 온프레미스에 들어가 있는 ACI 패브릭에서 활용하고 그거에 확장된 버전으로 똑같이 애주어하고 이제 AWS에 있는 그 정책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따로 그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다른 정책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엣지 데이터 센터 8개, 10군데의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 말고 내가 이미 중앙국사의 서울 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미 구축을 해놓은 ACI 클러스터를 가지고서는 저 밑에 있는 무인국사 이런 데다가 그냥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서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거기다가 AP 클러스터의 서버 세대와 전체 패브릭 스위치 못해도 4대 다 6대 이런 거를 구성하기는 좀 어려운 스케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스위치 AP 클러스터는 중앙국사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되 정책을 내려주는 거 말고 실제로 TOR 스위치 2대
그것만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리모트 리프라고 하는 옵션이고, 이 리모트 리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국사에 있는 AP 클러스터를 통해서 정책을 관리 다운받고 프로비저닝 운영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ACI 버추얼 파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 서버 자체를 보시면 서버 자체에 저희가 버추얼 스위치 자체를 가상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V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파드를 V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파인 리프로 실제로 AC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처럼 만들고 사용을 하는 게 이제 ACI 버추얼 파드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ACI 미니 패브릭은 내가 클러스터 자체 AP 클러스터 컨트롤러는 지역 국사에 좀 소형이긴 하지만 따로 두고 싶다.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따로 두고 싶대. 그거를 내가 클러스터를 실제로 보면은 APIC 자체를 가지고 가는 정책 서버는 3개의 클러스터 서버로 구성이 되는데, 이거 자체를 내가 서버를 다 두지 않고 서버 한 대랑 그냥 VM에다 올려서 내가 리던던시 정도만 주도록 해가지고 구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ACI 미니 패브릭입니다. 그래서 ACI 미니 패브릭 같은 경우는 한 대의 피지컬한 APIC과 그다음 다른 서버에 실제로 V 스위치 그리고 실제로 VM에다가 APIC을 올리고 TOR 스위치 2대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니 사이즈의 ACI 패브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형 국사로 갈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소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정책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타일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옵션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원하는 스케일에 원하는 투자비를 이용을 해서 ACI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ACI 자체는 온프레미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기 위한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구축을 하는 걸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 자체가 5G 서비스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실제 아마존이라든가 아주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내가 프라이빗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 할 때 이런 거를 퍼블릭에다 올려놓고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충분히 그거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랑 연동을 ACI 멀티 사이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앞전 세션에 저희가 라쿠텐에 관해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앞선 이제 스피커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은 라쿠텐에서 하는 워크숍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그게 이제 구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로밍하는 것 자체를 퍼블릭 클라우드에다 서비스를 올리고 싶다. 로밍 관련한 컴포넌트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되 실제로 자기네들 온프레미스로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기네들 5G 서비스를 위해서 만드는 망 자체는 거기는 ACI와 시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그냥 연동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랑 연동을 해서 로밍 서비스를 같이 붙여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도 실제로 5G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국사에다가 여러 데이터 센터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ACI 패브릭을 이용을 해서 SDN으로 일괄되게 해갖고 만들었다라고 치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아까 지금 그 바로 앞에 오토메이션 세션 할 때도 들으셨다시피 전송 구간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심리스하게 연결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서비스에 대해서 5G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5G 서비스라고 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갖고 있진 않다. 결국에는 EMBB, 그다음 URLLC, 그다음 MMTC가 서로 조금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겠죠. 하이 밴드위스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지켜주면 되고 레이턴시를 좀 더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따로 찾아가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MMTC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밴드위스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실은 전송단에서 슬라이싱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전송망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에는 서로 다른 다이나믹한 라우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송망의 그 라우팅을 탈 수 있게 내가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송망에서 그런 다이나믹한 그 서비스별로 다이나믹한 라우팅을 하기 쉽게 하는 기술 자체가
세그먼트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ACI 패브릭 자체도 전송망에 세그먼트 라우팅하고 바로 연결이 될게 심리스하게 핸드오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ACI 패브릭에서 세그먼트 라우팅 자체를 보더 리프라고 하는 리프에서 핸드오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로드맵에 이제 그 피처가 이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당연히 그냥 저희가 그 RP에서 그 전송망에서 스티칭을 하듯이 그냥 VPN에 IGP를 보고서는 그 프리픽스별로 그냥 바로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DSCP 마킹을 해서 연동을 했었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세그먼트 라우팅으로 5G 서비스의 전송망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ACI 패브릭에서도 SR MPLS 핸드오프를 제공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 맨 윗단에 저희가 NSO 크로스 도메인 폴리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내가 이렇게 해갖고선 데이터 센터하고 실제 트랜스포트 전송 구간하고 연동을 하려고 SRMPLS하고 연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관한 프로비저닝 실제로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게 APIC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SDN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자체는 처리를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트랜스포트 구간, 라우터 구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여기도 프로비저닝이 똑같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이거를 전체를 심리스하게 내가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까지 커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도메인을 넘어가는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NSO가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 자체를 구축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내가 가상화해서 실은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상화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가상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상화 한다고 하는 게 물리적인 컴포넌트가 아예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가상화하는 오픈스택을 이용을 해서 VM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VM을 올리는 서버들도 필요할 거고 그 서버에서 사용한 스토리지도 필요할 테고요.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 스위치들하고 연결하기 위한 TOR 스위치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가 될 거고 그 위에 내가 VM 같은 걸 형성을 하는 방법 그 벌추얼 머신을 형성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하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고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VM들에게 내가 OS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디스트리뷰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VM을 올렸을 때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분 이거를 저희가 통틀어서 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빔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필요를 하겠고 그 빔이 VM에다가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게 하는 거 결국에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게 맨 위에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가 이제 표준화 기관인 SC에서 이거를 나눠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서비스 플로우에 얘기하는 부분은 NFVO가 될 거고 실제로 VM을 매니지먼트하는 부분이 VNFM이 될 거고 그다음 그 밑에 빔 레이어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되는 뭐 스토리지라든가 컴퓨터 서버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바로 전 세션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시스코 빔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시스코 그러면은 빔 레이어에 있는 시스코 빔이라는 건데 이게 뭘까라는 걸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는 빔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빔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레드햇 같은 오픈스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픈스택으로 VM을 만들고 그거를 실제로 VM 만들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엔 얘도 서버 위에 올라가야 되고 서버는 스위치 위에다 올라가야 되고 VM을 올리고 나면 그 VM 올라가 있는 위에 내가 얘가 네트워크하고 제대로 돌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데이제로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보면 빔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빔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고 붙어서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시스코라는 회사가 상용화된 버전으로 패키지 빔하고 빔으로 이용한 그 여러 가지 피지컬이라든가 VM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전체 패키지 툴 플러스 UI 정도를 제공을 하는 상용화 버전의 시스코 빔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들이는 공수와 노력, 그다음 트러블 슈팅 하는데 들어가는 그 노력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의지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코 빔이라고 하는 그 제품 안에는 아까 말했던 VM을 관리를 하고 오픈스택 부분, 레드햇 오픈스택이거든요. 그래서 레드햇 오픈스택이 추가가 되고 거기에 컴퓨트 스위치, 스토리지를 합해서 저희가 파드 개념으로 딜리버리를 하는데요. 그 파드를 보면은 아까 전체 데이터 센터는 스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중앙에 들어가는 중앙 데이터 센터는 스케일이 좀 더 클 테고, 그다음에 소형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파일지에 가까워질수록 미니 데이터 센터가 될 테니까 파드 자체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트 서버 자체가 좀 더 스케일이 줄어들어서 작은 서버 숫자로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으로 갈수록 코어로 갈수록 풀파드라고 하는 그 전체적으로 서버의 대수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테고, 파일지로 갈수록 이제 서버의 대수 자체가 줄어드는 엣지 파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몇 가지 지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파드의 타입이 한 3-4가지 정도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구분을 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오픈 스택을 깔 때 실제로 서버 한 대, 물리적인 서버 한 대를 컴퓨트 노드, 컨트롤 노드, 매니지먼트 노드, 그다음 스토리지 노드 각각의 역할로 아예 데디케이티드 되는 피지컬 서버를 사용을 하는 게 풀파드. 그거를 컴퓨터랑 컨트롤을 하나의 서버로 뭉치고 또는 스토리지랑 컴퓨터를 하나의 서버로 뭉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이퍼 컨버지드 파드, 마이크로 파드, 엣지 파드로 조금씩 분리가 됩니다. 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컴포넌트 자체, 오픈 스택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서버에 합쳐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파일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실제로 라쿠탄 케이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라쿠탄은 아까 보시다시피 버추얼 랜이라고 하는 라디오를 애플리케이션에 그 버추얼 듀를 서버 위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렸는데, 그거를 3,000군데 있는 국사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서버는 굉장히 많이 줄여야 돼요. C빔에 해당되는 그 파드가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엣지 파드 또는 나노 파드를 사용을 해서 그 컴퓨터랑 컨트롤 노드를 전부 다 줄여서 한 서버로 소화를 하고, 대신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결국에는 다양하지 않죠. 몇 개 그 이미지를 여러 개 3,000군데 국사에서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전체를 스토리지로 묶어서 실제로 그 얘네들 중앙 국사가 존재하는 오사카하고 도쿄에 있는 센트럴 팝에다가 두고 그거를 네트워크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로 파드를 이제 엣지 파드, 나노 파드로 가면서 스토리지 클러스터랑 아예 로케이션을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존재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 센터를 SDN 패브릭으로 해서 여러 데이터 센터를 내가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거기에 가상화해서 VM 머신까지 잘 올려서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실제로 내가 설치하고 구현하고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데이제로 인스톨레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가상하고 분산 환경으로 데이터 센터가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처럼 국사 2개에서 그냥 내가 스위치 2대에 내가 트래픽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만 체크해서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실제 애플리케이션 간에 어떻게 트래픽이 오고 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VM을 끄고 다른 데다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개발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냈는데요. 얘들이 하는 그 데이 투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 툴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역할 자체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상 분산화 환경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높여라. 지금 상태 네트워크 자체가 VM 간에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간에 내가 그 커넥티비티가 있고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스위치들 어떤 플랫폼들을 거쳐가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시성,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 결국엔 잠재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런 문제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상황 파악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 발생하기 전에 선조치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선조치를 할 수 있는 팁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3가지 사이클,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F캡스라고 하는 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뒤에 그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얘기를 할 거는 시내, 그다음 NIR, NIA. 각각의 역할이 실제로 네트워크 가시성이라든가 문제 파악, 그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팁 이런 거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VM 또는 내가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스위치들에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 만드는 부분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 예전에 SNMP MIB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텔레메트리 형태로 저희가 스위치에서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형성을 할 거고 그거를 모아서 API라든가 DCNN 같은 실제로 컨트롤러 부분이 연동이 돼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한 거에 대한 정보를 가공을 하고 실제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걸 도와주게 되고 그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그거를 실제로 운영 관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구의라든가 이런 해석한 내용으로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네라는 거는 저희가 ACI를 소개를 한 지는 이미 한 4, 5년이 됐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ACI를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저희는 네트워크장이다 보니까 그냥 스위치 여기 그냥 라우팅 테이블 그냥 테이블로 이렇게 CLI 커맨드로 보는데 익숙했었고 그걸 그냥 인터페이스 베이스로 VLAN 베이스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쉬웠는데 그게 아니라 ACI 패브릭은 좀 더 내가 가상화하는데 좀 더 가깝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논리적인 그룹으로 이거를 한 레이어를 싸게 돼요. EPG라고 얘기를 하는 거 브릿지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그 VM 또는 피지컬 그룹을 논리적으로 감싸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EPG나 내가 브릿지 도메인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그 네트워크 레이어하고 조금 나눠서 내가 서비스를 만들다 그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그 정책들 간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냐 어떤 EPG 1번하고 어떤 EPG 2번이 어떤 VLAN들을 사용하고 얘네 둘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는 걸 한눈에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얘네들 간의 커넥티비티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API로 만들어서 내려갔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한 툴로 시스코 네트워크 애슈런스 엔진이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EPG 자체의 상태가 어떤지 EPG를 제대로 VLAN하고 매핑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대시보드 거기에 이들 간의 논리적인 커넥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부분 실제로 거기에 라이프 사이클 모니터링 실제로 내가 VM을 만들고 내가 VM이랑 연동을 한다는 거는 VM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은 내가 필요할 때 만들었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만들었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타이밍, 시간 베이스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라이프 사이클 모니터링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시내는 결국에 ACI라고 하는 AP 컨트롤러하고 연동해서 ACI에서 어떻게 정책 관리를 하고 그 컴포넌트가 모니터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IR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VM들 간 또는 아니면 피지컬하게 특정한 스위치에 어떤 VLAN 밑에 있는 서버하고 서버 투 서버 간에 내가 트래픽이 오고 가는데 그게 몇 번 스위치를 거치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거쳐가느냐 이 플로우 자체에 대해서 내가 패킷이 드롭이 난다든가 레이턴시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플로우 베이스로 내가 어디를 거쳐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좀 더 그거를 이제 가시성이 높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구의를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IA는 실제로 내가 실제 지금 네트워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운영팀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특정한 이런 시퀀스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로그가 올라오면 이걸 가지고 유의미하게 뭐 특정한 버그에 매치되는 걸 미리 알아서
내가 버그에 해당되는 게 매치가 될 수도 있으니 특정한 스몰을 까세요.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픽스를 먼저 까세요라는 걸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하는 게 NI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APIC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에 저희 시스코 DB랑 연동을 하는 거죠. 시스코 DB를 그 버그라든가 피서트 아니면 필드 노티스가 들어가 있는 DB랑 연동이 되어서 이제 피어리딕하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받고 실제 네트워크 상태에서 시스로그의 시퀀스가 내가 버그에 뭐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대시보드에서 실제로 특정 DDTS가 디텍트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몇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이거를 선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제품이 NI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SDN 패브릭을 데이터 센터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실제로 CVM으로 가상화를 한 다음에 데이터 오퍼레이션까지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시스코 솔루션이 5G 서비스에 잘 얼라인되게 제가 제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아키텍처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맨 처음에 내가 데이터 센터 패브릭 자체는 ACI라고 하는 SDN 패브릭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가상화 플랫폼을 테이크 클라우드를 만드는 건 CVM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했을 때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은 결국엔 4G, 버추얼라이즈드 인 4G도 존재를 하니까 그 4G 서비스 또는 5G의 NSA 또는 SA 서비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서드 파티의 CNF들 뭐 버추얼 아사라든가 버추얼 아사의 파이어월이라든가 IPS 같은 부분 실제로 아니면은 그 L4라고 하는 그 나트라고 하는 부분도 버추얼라이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하니까 그걸 애플리케이션은 가상화된 플랫폼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위에 데이터 오퍼레이션으로 아까 소개드린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전체적인 크로스 도메인 전체 워크플로우를 관장을 하는 거는 NSO라고 하는 멀티 도메인 오케스트레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저희가 솔루션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변화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5G 서비스를 미리 갔으니까 아무도 안 깔고 저희가 먼저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라쿠텐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인도에 있는 지오라든가 그다음에 바티 그다음 미국에 있는 실제로 그 버라이즌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보다폰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자들이 실제 4G 서비스를 가상화하는데 저희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 5G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한 그 데이터 센터 패브릭 자체도 저희 시스코 빔이라든가 ACI를 활용을 해서 이미 구축을 해서 실제 그 테스트 환경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이제 라쿠텐 케이스가 작년부터 굉장히 미디어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라쿠텐이 가장 이 유즈 케이스에서 많이 소개를 되는 이유는 전체 망 자체가 거의 80%가 시스코 솔루션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시스코 빔을 이용을 해서 이 이제 라쿠텐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통신 사업자가 아닌데 통신 사업자 시장에 뛰어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를 깔아야 되는데 이 라디오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상화되어 있는 플랫폼 버추얼랜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상화의 데이터 센터를 잘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코를 사용을 잘한 케이스로 많이 미디어에 소개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이 밴드위스, 로우 레이턴시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가 분산화 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분산화 환경으로 가고 그거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가상화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 가상화 클라우드로
가고 두 번째 SDN 기반으로 분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전체의 VM 관리가 좀 더 용이하고 피지컬 애플라이언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패브릭을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SDN 기반 분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상 분산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의 모멘텀도 조금 더 바뀌는 방향으로 존재를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시네라든가 NIR, NIA가 제가 얘기만 이렇게 드려서는 진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밑에 1층에 가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그 데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밑에 1층에서 실제로 이 NIR하고 NIA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